이번 달 이슈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보험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그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꼭 DB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판매하시더라도 이렇게 법률의 움직임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이 개정이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기초를 조금 자세히 짚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기 시작할게요. 자, 납입면제 사유 벌써 말씀드릴게요. 8대 납입면제 사유고요. 8개예요. 납입면제에서 탈출할 사유가. 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H 사유도 이게 있을 거예요. 8대는. 그래서 어쨌거나 선부에서는 지금 제일 많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암 3명 중 1명까지 얘기하죠. 뇌졸중 10명 중 1명, 심근경색 10명 중 1명. 여기가 지금 있어요? 네. 네, 자료에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빼고는 다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보시면은 암 3명 중 1명, 뇌졸중 10명 중 1명, 심근경색 10명 중 1명.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것만 해도 대충 어림잡아 한 40% 이상 돼요. 그 한 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때에 그 정도 인원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말기폐, 말기간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간경화. 예, 간경화가 말기간경화가 말기간 질환인데요. 그거의 원인질. 비형간염 보균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C형간염은 사실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비형간염 보균자에 대해서 잠깐 좀 산천포로 빠져서 말씀드리면 내가 간염에 걸렸어요. 비형간염이래요. 그런데 급성으로 앓고 다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급성 바이러스 비형간염 완치. 그쵸? 근데 얘가 바이러스가 안 빠져나가고 내 몸에 6개월 이상을 머물러.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6개월 이상을 얘가 내 간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진단받을 수 있는 게 만성 바이러스 간염 보유자. 이렇게 진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 나가요. 네, 물론 개 중에 정말 신비롭게도 나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의료기술로 그거를 억지로 빼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이러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의료기술에는 없다. 그래서 비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하면 건강보유자나 비활동성 간염 보유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 현재. 그게, 그러나 지금 그걸 고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보에 할증에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를 내 몸에서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데 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 바이러스라는 애들은 어떤 게 문제냐면 감기 바이러스 생각하셔도 똑같은데요. 감기에 똑같이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그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멀쩡해요. 근데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못 이겨요. 똑같이 걔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서 증상을 발현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면역이 높을 때는, 괜찮을 때는, 젊을 때는 내 몸에서 활동을 못해요. 내 면역이 더 높으니까, 이기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5, 60 넘어갈수록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다가 비활동성이고 건강보유자라서 특별히 치료할 게 없었는데 얘가 활동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병명이 뭐예요? 간염, 간경화, 간암. 이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가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간염, 간경화, 간암이 됐을 때 그런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활동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억제하는 약을 먹습니다. 그럴 때 치료가 필요한 거지 얘가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간을 파손시킬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안 한다. 치료할 게 없다. 그래서 안 위험하다라고 해서 방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네, 건강보유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당장 치료를 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면서 비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관찰만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부담보와 할증과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형간염 보균자인데 한 3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관찰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고지하시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신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어떤 걸 추정할 수 있냐면 병원 가는 주기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 그쵸?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간암이 발생해서 눈에 초음파 검사라는 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3개월 주기로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염 보균인데 나 3개월마다 병원 가 라고 하신 거예요. 간암 발병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납입면제 사유, 자, 말기 간질환 같은 경우에도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우리나라에 약 8에서 1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어떻게 감염이 많이 될까요? 침 튀겨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침을 다발로 먹지 않는 한은 사실은 그 웬만해서 안 옮아요. 뭐냐? 엄마한테 물려봤습니다. 수직감. 근데 지금은 아기 때 그 태아 때 관찰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출생하자마자 엄마한테서 물려받는 것을 끊어주는 주사를 맞아요. 이틀 내에. 이틀 넘어가면 실패해요. 못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 주사를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감염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 분포도가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는 40, 50, 60대에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분포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말기 신부전, 당뇨 때문에 많이 생기죠. 이렇게 아울러서 그런 분포를 보신다 그러면은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5, 60%가 사실상은 납입면제 사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상품 명목이 따로 종합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전 해밀리. 참좋은 해밀리. 네네. 안 쓰셔서. 죄송합니다. 네. 참좋은 해밀리에 납입면제 사유라고 보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암진단비 말씀드릴게요. 자, 90일 보통 면책이가 다 동일하지만 DB 손해보험 암진단비 좀 비싸요. 네, 토카노코 조금 비싸요. 타사보다. 왜 비싸냐 하면 타사는 공이 1년 내 소외감을 감액 지급 50% 합니다. DB 손해보험 그거 없어요. 네, 1년 내 50% 감액 지급이 없다. 소외감은 어떤 암을 얘기하죠? 유방전자,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그 흔한 암이에요. 그거를 1년 동안 50% 감액을 하고 줍니다. 당연히 그 흔한 암을 100% 보장해주니까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죠. 물론 선택은 팀장님이나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사암 가입 후 즉시 100%고요. 어깨 공이 지금 가입 후 50%, 1년까지는 50%만 감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위별 암진단비 보시면은 요렇게 1위, 발생 1위부터 8위까지 각 부위별로 암진단비를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보험료는 암진단비보다 더 저렴하게. 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유방암이었어요. 그럼 내가 제일 걱정되는 암이 뭐예요? 유방암. 우리 아빠가 위암이었어요. 그럼 선천적으로 나도 아빠를 닮았으면 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암 더 하고 싶겠죠? 암진단비를 넣으시고도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더 업셀링 하셔가지고 고객한테 컨설팅 하실 수 있다. 제 가족력과 유전력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가족력은 뭐고 유전력은 뭘까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한테 물려받기 되게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건 거잖아요. 유전이고 그만 그러면 유전력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확률적 유전인자. 가족력은 엄마가 고혈압 당뇨다. 그럼 내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예측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의 유명한 배우가 우리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인자가 있네. 그래서 유방을 다 잘라버리죠. 네, 이런 사례가 보시면은 유방암은 유전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암들은 60세 이하의 부모님들이 암에 걸렸었다. 그럼 이제 나도 가족력으로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가족력을 60세 이상에서 우리 엄마가 걸렸었다. 그걸 가족력에 결부시키지는 않아요. 네, 왜 이미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에서 생기는 건 가족력이라고 많이 안 봅니다. 무조건 안 잡아요? 요거는 누적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까지는 안 잡았다고 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네, 더 가입. 그러니까 암진단비 누적보다 더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유사암 수술비 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타사 지금 제일 높은 금액이 200만 원까지입니다.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전립선암, 초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진단받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다 수술 100%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수술비지 진단비와 동일하게 그런 지급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단비 편을 보시면 뇌전증, 심근경색, 용내장, 전립선 비대, 장기 요양 간병 진단비 5등급 요거 DB 손해보험에만 있는 진단비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뇌전증, 심근병증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의 병증이죠. 병명은 다 그대로예요. 심장 근육의 병증. 심장 근육 자체 이상이 생겨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기능. 당연히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죠.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네,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심장질환도 보통 호흡곤란으로 많이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심근경증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가? 네.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가 잘 안 될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심부전으로 진행된다. 심부전, 심장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 똑같이 그럼 간부전, 뭐예요? 간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 뭔가의 문제로 그런 상태가 이르는 거죠. 신부전하면 콩팥이 기능을 못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병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5년 내 사망률이 70%에 이른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얼마나 많이 진단받을까? 그쵸? 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자 수가 이렇게 추이가 보이고요. 빨간 선이 심근병증입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 14년 대비 18년도에 4년 동안 증가가 29%고요. 심근병증은 4년 동안 증가율이 39%에 이릅니다. 우리가 보통 심근경색 진단비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심근병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근경색에 의해서 혈관질환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외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심장 근육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심근병증을 하려면 급성 심근경색에 진단기가 안 나와요? 아니, 두 개 같이 들면 아니, 그 전에 지금 급성 심근경색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네, 심근병증으로 하면 진단기가 안 나와요? 예, 따는 거예요. 가입한다 보험료 수준 말씀드리면 종합자녀보험에서만 가능하시고요. 가입 60세 이하 1천만 원, 보험료는 2천원에서 3천원 수준입니다. 심근병증 진단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통은 고객님들이 아울러서 알고 계시면 뇌의 심장 진단비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뇌혈관, 심혈관이에요. 근데 뇌나 심장은 혈관 질환이 아니더라도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뇌가 못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 불안정 협심증이 또 추가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하시고, 그쵸? 요렇게 심근경색보다 더 널찍하게 보장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심근병증 진단비 같이 넣어서 보다 심장을 촘촘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뇌전증은 뭘까요? 본래 명칭은 간질이에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왜? 거북해서. 간질이신 분들이 거북해 하셔가지고 그런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뭐냐면 뇌전증, 간질. 뇌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전기파가 뇌조직을 타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내가 팔 움직여, 다리 움직여 이러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내 의지와 같이 움직이게끔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면 정상적으로 뇌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는 명령 내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데 내 명령과 관계없이 뇌에서 전파가 잘못돼가지고 팔다리가 막 부르르 떨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간질이죠. 뇌의 손상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원인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봅니다. 뇌졸중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또 외상, 머리를 다쳤어요. 그쵸? 그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 감염, 뇌염 이런 거죠. 뇌종양, 뇌암, 뇌양성종양, 뇌악성종양. 뇌악성종양이면 암이고 뇌양성종양이면 그냥 살덩어리예요. 근데 뇌양성종양 여기서 하나 더 추천드리면 저는 암진단비를 가입할 때 뇌양성종양 진단비를 같이 넣으십시오라고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머리에 양성종양이긴 하지만 그냥 살덩어리예요. 근데 자궁 같은데 양성종양이 생겼어요. 나이가 50이 넘었고 자식을 다 낳았어요. 자, 그럼 자궁의 기능이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면 근데 근종이 커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궁을 적출해버리죠. 콩만 떼내는 경우 없어요. 그쵸? 다만 아기를 가져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근종을 조금 더 작게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근종만 떼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보통 50이 넘어가거나 하시면은 그 부위를 더 넓게 도려내요. 왜? 암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양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떼내서 조직검사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뇌는 종양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넓게 도려낼 수 있나요? 안 돼. 예, 큰일 납니다.
종양이 있는데 발견되는 건 어떻게 발견될까요? 얘가 조그만 때는 몰라요. 근데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뼈는 보호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 종양이 자꾸 커져. 그럼 어떻게 뇌를 눌러요. 그래서 두통이, 뇌 앞에 올라가면서 두통이 생기고 거기가 뭐 팔다리를 관장하는 부위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비 증상이 있다거나 네, 이런 발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게 바로 뇌종양인데요. 실제적으로 치료 방법이 심각할 때는 암 치료와 동일하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 떼낼 수가 없어서. 잘못 떼내면 바늘 하나 잘못 들어가는 뇌는 진짜 치명타. 양성종양 하나 잘못 생겨도 걔는 사실은 다른데 암만큼 중요하다. 암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태어날 때 아가가 머리 쪽에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저렇게 간질을 동반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특별성, 잠재성이 30% 정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간질. 네, 이렇게. 그쵸? 자, 71%가 후천적이다. 대부분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그게 아니라 71%는 나중에 태어나서 생긴다. 네, 증상은 머리 쪽이니까 초기에는 증풍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을까? 뇌출혈 87,000명이고요. 뇌경색 44만 명, 뇌전증 14만 4천 명. 그쵸? 자, 내용 보시면은 뇌출혈 진단자 수보다 많아요. 80% 정도 많아요. 물론 동일 기관의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고 15년, 18년이기 때문에 3년 사이밖에 안 돼서 대충 똑같이 비교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자료는 시기와 기관이 같은 데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뇌출혈보다는 뇌전증 진단자 수가 70% 정도가 많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옛날에 해운대 교통사고 혹시 이거 뉴스에서 보셨어요? 이번에 아니, 이번인가요? 언제 사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뇌전증 환자였고요. 이날 약 드시는 거를 깜빡하셨답니다. 매일매일 약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약 효과가 24시간. 그쵸? 하루 빼먹으면 그 약발이 안 듣는 거죠. 고혈압당뇨 다 마찬가지예요. 더 흔한 고혈압당뇨. 매일매일 약 드셔야 된다. 그쵸? 생각보다 주변에 간질 많아요. 자, 근데 왜 모를까요? 왜 많은지 모를까요? 보통 사람들이 나 뇌졸중 걸린 적 있어 라고는 얘기를 해도 나 간질 걸렸어, 치료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교회 선생님이신데 저랑 연배가 비슷하세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그 어느 날 한 3, 4주 정도 교회를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간질이 있으셨는데 약으로 조절하셨고, 네, 그러다가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드시는데 발작이 일어나서 화상을 입고 3주 정도 치료를 받으려고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발작이 있거나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 보시면 어때요? 좀 비싸요. 비싸다는 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진단비. 네, 뇌전증 진단비. 네, 그리고 근데 60세까지만. 네, 맞습니다. 60세 이하만 1,000만 원 가능하고요. 지금 또 신기하다기보다는 특이한 거 보시면 어느 연령대가 제일 비싸요? 30대. 예. 질병담보는 보통 나이가 증가하면 비싸져요. 근데 얘는 어릴 때 비싸요. 왜 그럴까요? 나이 많아질수록 좀 떨어지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진단이 어릴 때 많이 진단받는다라는 거를 지금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하는 거죠. 발병률이 높을수록 비싼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진단비나 주요 뇌혈관 진단비 여기 꽈리가 같이 포함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외에도 뇌전증 진단비 더 포함하셔가지고 뇌에 대해서 다른 원인 질환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을 때 같이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진단비를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손이나 일당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수술비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문제가 타격이 커지면 조금 더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뇌나 심장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네, 자, 수술비 말씀드릴게요. 질병 수술비 업계 다 이런 약관을 지금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DB손해보험 개정 전에 이렇게 판매했었습니다. 개정하고 나서는 말씀드리면 개정 전이에요. 동일 질병 연간 한 번만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실금 항문질환, 그 다음에 제왕절개 면책이었어요. 어디 면책이었는데 네, 면책, 여기까지. 면책. 자, 그런데 이제 DB손해보험 바뀐 거는 동일질병 매회지급으로 바뀌고요. 치액 직장 항문 관련, 네, 치액, 치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실금, 제왕절개 보상해드리는 걸로 바뀌었다. 어디 어느 부분에서요? 저기 1호종 수술비 어디 이건 그냥 질병수술. 질병 수술비에서 네. 질병 수술비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술비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질병 수술비. 왜?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니까. 그쵸? 다만 약관에서 참고하실 거는 60일 내에 2번 수술하는 거는 한 번만 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일부 백내장 같은 경우들이나 뭐 이렇게 수술 방법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바뀐 시점이 언제? 2월인가 3월일 거예요. 개정. 네. 다른 검사는 아닌 거 바뀌었어요? 아니요. 다른 검사는 저런 말씀 못 들어가지고 다른 검사는 이렇게 팔아요. 그대로 네. 이렇게 팔고 저희에서도 개정 전에는 이렇게 팔았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치질로 2번 수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좋아진 거 뭐예요? 치질로 연내 2번 수술해도 주는구나. 자, 요실금으로 연내 2번 수술해도 주는구나.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 제왕절개 보상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요즘 제왕절개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 제왕절개랑 둘째 제왕절개 많이 하잖아요. 얼마 줘요?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연령에 따라서 고연령은 30만 원 뒤에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질병 수술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회지급으로 바뀌고 치질, 요실금, 제왕절개 보상해드리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면책 상태고요. 자, 가입 금액은 업계 공이 30만 원인데 지금 DB손해보험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는 30만 원만 가능하다. 네. 자, 근데 50만 원으로 왜 열어놨을까요? 업계 다 30만 원인데. 자, 오픈빨이에요, 오픈빨. 네. 좋게 변경했으면 좀 판매해주세요. 판매해주십사 해가지고 당분간 열어놔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닫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면 연장합니다. 막 이러면서 1, 2주씩 연장하죠. 자, 오픈빨이에요. 50만 원까지 지금 가능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 수준 볼게요. 10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 DB가 제일 저렴해요. 무해지로 봤을 때. 40세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K사가 1,700원 정도고요. 이거 20년 만기긴 하지만 DB가 1,800원 정도라서 여기서는 K사가 더 저렴하긴 해요. 그래도 다른 회사들 보면은 지금 다 2,000원을 넘고 있다. 보장은 어때요? 다른 회사 대비 제일 넓게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저렴한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요. 보험료 저렴하고 가입 금액 지금 많이 늘려놨다. 네, 제왕절개 같은 거 했을 때 50만 원 괜찮잖아요. 네, 말씀드리고요. 자, 1호종 수술비 말씀드려볼게요. 1호종. 이것도 역시 매회지급으로 바뀌었어요. 연내 매회지급. 그 다음에 치임유실금 보상해드리고요. 그리고 1종부터 5종 중에 무거운 수술은 어디죠? 5종. 네. 3종, 4종, 5종은 이제 무거운 질병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가장 무거운 수술은 뭐예요? 관열 수술이잖아요. 예, 머리 열고, 가슴 열고, 배 열고. 이런 거 관열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수술들은 보통 4, 5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는데 얘가 3종 같은 경우 200만 원 굉장히 매력있다. 예, 왜? 여기에 신의료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무거운 질병에 대한 신의료 기술. 자, 신의료 기술은 보통 뭐예요? 비관열 수술일 때 관열 수술은 겉에서 피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수술들인 거고 비관열 수술은 뭐예요?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 그 다음에 신의료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3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거운 질병, 안 좋은 중대한 질병을 수술하는 신의료 기술이 대부분 3종에 들어가 있다. 그럼 볼까요? 중요한 거, 내심장에 대한 내시경 또는 경피적 수술. 그쵸? 피 겉에서 볼 거 없잖아요? 안에서 수술 다 하죠. 들어가가지고. 자, 내시경 카테터 수술 신의료 기술이 중요한 게 뭐예요? 겉에서 열지 않고 몸 안에 뚫린 구멍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보면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되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가볍게. 자, 그리고 내시경 카테터에 의한 암 수술.
중대한 부위와 질병에 대한 신의료 기술들이 3종에 다 들어가 있다. 저거 200만 원이실 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운전자 보험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말씀드리면 민식이 사고 보험회사는 최고 4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민식이 부모는 7억 원을 요구했다. 자, 요거 민사상합일까요? 형사상합일까요? 영사상. 보험회사니까 민사. 네, 빈부. 민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가 제시한 형사상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띄워야 돼. 내가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안 해줍니다. 그렇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거 어느 회사일까요? 집이? 아니. 모르겠어요. N은 S. 아,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내가 민식이 부모야. X로 계산할 수가 없죠. 자, 저도 사실 자동차 보험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물어는 봤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산정하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가감은 있겠지만 그 사망보험금 1억 5천 정도 보통 많이 가입을 하니까 그 정도에 민식이가 살아있었다면 18세부터 취직을 해가지고 65세 정년퇴직할 때까지 최저임금으로 그동안 일해서 벌어들였을 소득 계산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차감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뭐가 타당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굉장히 유튜브에서 말들이 많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민식이법 말씀드려볼게요. 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이가 사망을 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두 가지 종류예요. 도로교통법 12조 4항 5조 5항. 이거 뭐냐면 시설을 확충해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라. 그쵸? 자, 두 번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논란이 되게 많죠. 자, 요거 뭐예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다치거나 죽이면 특정 범죄로 칭하고 가중 더 벌 줄 거야. 그쵸? 이런 법률이에요. 법률 명칭도 되게 무섭잖아요. 자, 법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실형 받았습니다. 요거 어떤 법을 적용받았을까요? 민식이법 적용받았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입법 소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고 이때 법이 개정됐으면 늦게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럼 요때 당시에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때 입법이 됐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는 어떤 법을 적용받았냐면 형법 268조에 근거를 했을 거예요. 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요즘 내비게이션이 스쿨존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과연 피해만 가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몇 곳 정도 될까요? 대로변에 16,900곳이에요. 저희 학교가 대로변에 너무 많아요. 학교 아니고 아파트 주변도 다 산 그거예요. 스쿨존. 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말 이제 교육을 했더니 거기서 그 단속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고가 안 나도 찍히나 봐요. 예, 찍혔다고. 자, 운전자 보험의 기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나?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내 친척과 내 가족이 혹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아직 없다. 그러시면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권유를 하셔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객들도 돌보셔야 되겠죠. 저희 지점에도 저희 사업단에도 보니까 가입 안 하신 분이 한 5명 정도 되세요. 한 30명 넘는 인원 중에서. 물론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 자, 책임을 아셔야 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 책임이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자, 행정상 책임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요거 영업용만 가입 가능하세요. 그쵸? 그래서 요번 이슈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빼고. 자, 우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도로를 달리다가 성인이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을 치였어. 세게 다치진 않았고 한 염자 정도? 몸 좀 들었네? 어떡하나 치료 받으시겠대. 보험회사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종결해주고 간 다음에 치료비랑 이런 거 다 물어줘요. 자, 그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상대방 치료비만 물어주고 나면 또는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 뭔가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대물보상, 대인보상 이런 거 다 해주고 나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민사책임만 묻겠다. 그쵸? 그런 거 다 보상해주는 것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똑같이 도로를 달리더라도 스쿨존에서 달리다가 아이를 치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 아이를 치였어요. 이해한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뭐가 붙어요? 아까처럼 그런 게 다 해주겠죠? 다 물어줘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붙냐? 추가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형사는 뭐예요? 뭐 경찰서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사님하고 친해져서 이사님이 되게 놀러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 훔쳤어. 그랬는데 이사님께서 그걸 저를 용서했어요. 그럼 저는 도둑놈으로 낙이니? 안 되겠죠. 그런데 이사님께서 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사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똑같이 도둑질을 했을 때는 처벌 대상은 물망에 올라요. 그렇지만 누군가 이거를 집어 넣어주거나 수면 위로 올려야 그때서야 실제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월 달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상대가 그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되게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 불러서 차를 갈아타고 그냥 갔는데 진짜예요? 예, 맞아요. 저 지점장 나오고 5일 만에 아마 1월 초에 비 온 날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 그날 한강도로면 그 의정부 쪽 갔다가 서울 들어오는데 한강도로면 올라갈 때 거 바깥에서는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길이었고요. 1톤 트럭이었어요. 용달. 그게 짐을 잔뜩 싣고 조금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저를 그냥 중앙선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입원 이런 거는 아예 신경 쓸 저기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고 근데 차는 많이 찌그러졌거든요. 그래서 대차 받아가지고 한 30분 내에 처리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도둑에 대한 예시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쿨존에서 아이를 친다, 이렇게 아이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은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하나 더 붙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그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어디서 보상해준다? 운전자 보험에서 해주겠다. 자, 다만 시위대 중과실 중에 음주 무면허는 보상이 안 된다. 또 어떤 사고를 하더라도 뺑소니는 보상이 안 된다.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걔네들이 책임, 그쵸?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이런 책임들이 도대체 어디서 기시를 하느냐? 이 법률에서 기시합니다. 자, 형법 제268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관련 담보에 항목에 보시면은 뭐냐? 그 사회적 타당적으로, 아니 보편적으로 많이 행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하는 그 행위 중에 타인을 이렇게 손상시킬 수 있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이 법을 같이 적용받게 돼 있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순간 이 법을 적용받는다. 아까 민식이법에서 민식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 실형이 뭐였어요? 금고 2년.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추정되시죠? 뭐 업무상이라고 지칭을 요거는 실제적으로는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 업무상이 맞고요.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순간 이 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전과자가 돼요. 평생 빨간 줄 나기.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많아지고 도로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고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많아질 때 수면 위로 오른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더라도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봐줘. 이런 법이죠. 그래서 과실이 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봐줘서 민사상 책임만 묻도록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법을 적용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망 중상의 시비대 중과실. 여전히 여기 남겨놓고 이 법을 적용받죠.
그 외에 민사상 책임은 여기서는 민사상 책임만 묻는 것들은 끄집어 올려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다만 여기 남아있는 12대 중과실 중에 스쿨존 사고에 민식이가 사망을 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스쿨존 사고만 꺼집어 올려서 이 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스쿨존 사고는 여기 말고 여기서 다르게 하는 거죠. 이게 법률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죠. 그죠? 네, 약식으로 안 하고요. 그대로 법을 뜯어왔어요. 그래야 될 거 되니까.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4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도로교통법 12조 1항 뭐냐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속도. 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쵸?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어린이 13세 미만 몇 살일까요? 몇 학년일까요? 6학년. 예, 6학년 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7살에 학교 들어가면 돼요. 그쵸? 이게 죄를 범한 경우 죄라고 칭했어요. 법에서는 이거 다 죄라고 합니다.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에서 무기징역, 상해 이르게 하면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벌금까지. 자, 그래서 지금 벌금 기존의 한도가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었죠? 근데 스쿨존 사고는 1,000만 원 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원수사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쵸? 해야죠. 자, 그리고 아까 형법에서는 5년이야 금고였잖아요. 여기는 징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빵에서 5년이었어요. 여기는 3년에서 무기, 1년에서 15년 징역이에요. 훨씬 무거워졌다. 기간도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금고와 징역의 차이는 뭘까요? 자, 똑같이 감옥에 가두는 건데요. 징역은 노동도 시키는 거예요. 금고는 그냥 가둬만 놓는 거예요. 훨씬 중해졌죠. 벌 자체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요 세 개 담보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그러면 내 고객이 이런 상황이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법률의 그 과정에 의해서 형사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3월, 4월, 5월, 6월 지금까지 2개월 좀 넘게 교육을 하고 다녔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인 분들 저한테 문의 한 4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팀장님들 그 고객 중에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지지난주에는 약식 기소해가지고 벌금형 떨어진 거 100만 원짜리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시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총 한 4, 5분 정도 실제 발생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출동을 할 때고요. 공소권 없는 사고, 민사상 책임만 묻는 사고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나고 끝. 공소권 있는 사고,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쵸? 사망 중상의 뺑소니 12대 중과실 또는 보험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고 당차게 운전하시다 사고 내신 분들. 그쵸? 구속됩니다. 자, 배상이 되고 물망에 올랐어요. 그럼 형사 입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넘기는 걸 검찰 송치라고 하죠. 물론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루트만 말씀드려요. 자,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그동안 취합된 서류와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재판 가자. 정식 기소. 그쵸? 자, 약식 기소. 약식이죠. 그냥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서 판사한테 올립니다.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500만 원 땅땅땅 하면 약식 기소로 끝. 대부분 벌금형으로 다 끝난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기소 유예, 기소 재판에 넘기는 걸 어떤 걸로 하자. 죄는 지었으나 재판까지 갈 건 아니네. 이런 판단이고요. 자, 무혐의. 이건 죄라고까지 칭하기도 어려워. 여기서 끝내자. 네. 그쵸. 무죄랑 같죠. 자, 정식 기소 가면 벌금으로 될 수도 있고 징역 금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죄까지도 판정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흔치는 않죠. 자, 요런 과정들이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언제 아까 그 3개 담보가 필요하냐? 형사 입건이 되면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고라면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과정들로 뿌려져요. 근데 해야 될 걸 이때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형이 벌금으로 끝날 게 기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죄를 지었어.
팀장님께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가가지고 당장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걸 1년 있다 하는 것과 한 6개월 있다 하는 것 어느 것가 제일 선처가 빠르겠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똑같습니다. 형사 합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를 피해자한테 선처를 구하고 그거를 증빙하는 자료,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로 끝나요. 서류로. 여기 가면 말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드라마 보셔도.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보시면 아시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정식 기소 가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 그죠? 벌금형으로 끝났다. 벌금. 자, 아까 저한테 질문 오신 분 중에 하나가 벌금 100만 원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 질의는 뭐냐면 들어보니 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100만 원 불복할 거야. 그래서 정식 기소 가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상이 되나? 라고 물으신 거죠. 될까요? 안 돼요. 자연적으로 가서 흘러가서 가면은 되는데 여기서 결과가 떨어졌는데 내가 불복해서 신청하는 거는 약관에서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할래? 내가 그 고객이라면 저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참고만 하십사 말씀드렸고요. 저 같으면 재판 가면 1, 2년 내 끝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 마음고생 하시느니 100만 원 억울하셔도 저 같은 100만 원으로 털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의견을 드렸어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중요하다. 자, 또 하나 팁 드리면 정식 기소 가서 변호사 선임할 때 어떤 분 구해야 돼요? 유능하죠. 그쵸, 유능한.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해요. 분야가 다 달라요. 교통사고 중에서도 내가 난 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많은 사건을 다뤄서 승소율이 높은 사람. 4, 5년 차 이렇게 새내기 구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통 성금 4, 500 걸면은 그거는 변호사님이 잘하시든 못하시든 날려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TV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500만 원 준 변호사 안 움직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줘야 움직이죠. 돈을 2천만 원 쓰시더라도 제대로 된 그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이 많은 분을 뽑아야 되겠죠.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그거 중요하다. 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제일 중요한 건 형사 합의. 두 번째,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전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잖아요. 그게 기소유예로도 갈 수 있으면 기소유예는 전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마치 기소부터는 전과자.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과자인데 여기서도 역시 무죄다. 그럼 전과자는 아닌 거고. 100만 원이 이제 빵 처리될 리는 없지만 기소유예를 간다면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걸리고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이 빵원이 될 여지도 있겠지만 무죄 판정이나 뭐 이렇게 될 여지도 있겠지만 그 100만 원을 이제 깎자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요. 돈 금액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하나 더 심한 결과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센 금액? 그렇죠. 네, 이사님 말씀 맞아요. 거기 가가지고 더 줄이려고 가야지만 그런 건 아니다. 더 넓게 봐줄 수도 있더라. 말씀드리고요. 자, 취임의 중과실로 전치 6주 이상은 대화의 형사자비 대상 아닌가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요거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나 봤더니 어떤 분이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약관에 그동안 6주 이상만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해주는 담보가 있다 보니 법률적으로 6주 이상만 형사합의 대상인 줄 알았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많이들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치 주수에 따른 형사합의 대상을 잘라놓은 건 법률에 없어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경상인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알아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6주 이상 정도 수준만 담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6주 이하도 미만도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6주 미만이면 벌금 맞으면 되지 형사합의 필요한가? 제가 운전자 보험을 좀 깊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단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약속 있으신 분들 먼저 가셔도 돼요. 제가 한 번 이렇게 또 발동 걸리면 끝이 못 내가지고 깊이 해주셔도 좋아요. 네. 사실은 담보 한도 금액이나 이런 거보다 이런 부분을 더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DB 손해보험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해주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 6주 미만 사고 벌금 맞으면 형사합의 필요한가? 네,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 특히
단독상으로 피해자가 한 명이면 형사합의 걷어 치울 때도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10대 중과실로 경상 중상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가 됐을 때, 법정을 가는데 또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중상자는 합의를 보고 경상자 합의 안 봤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 태클 걸립니다. 자, 그리고 동종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옛날에 사고 내가지고 빨간 줄이 이미 있어. 벌금형이나 징계를 먹은 적이 있어. 근데 이번에 또 사고를 또 친 거죠. 어떻게 돼요? 형이 높아지겠죠. 그럴 때 당연히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괘씸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잘못해놓고 너 사죄하려고 생각도 안 했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의서가 없으면 필요할 때. 자, 그러면 또 하나, 스쿨존 사고만 6주 미만 합의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10대 중과실 6주 미만일 때 다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사례를 어쨌거나 지금 현재 DB손해보험에서는 10대 중과실을 모두 보장해줄 수 있다. 그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에 질이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우리 같은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사례인데, 사실 제가 사례를 3개를 찾아봤어요. DB손해보험에서 18년도에 6주 미만 4주인가 진단받은 고객이 그 100만원 합의한 거, 네. 그거 면책된 거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요런 사례 2개 정도 찾았는데 그 중에 제일 구구절절한 거 하나만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대, 11대, 중과실일 때만 6주 미만도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무보험 상태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근데 이제 중심은 10대, 12대 그 중과실이고요. 그 외에 그 중과실이 아니어도 되는 사례들은 생길 수 있어요. 자, 저희 아버지께서 신호위반으로 경찰 한 대를 박았는데 100%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00% 과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는데 전치 2, 4, 4, 6주. 다 경상이에요. 초기 아버지가 중과실 형사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뭐에 익숙해서 그래요? 자동차 보험에 익숙해서 그래요. 안일하게 대응하시다 경찰에서도 그랬어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 경찰도 경험이 없는 거죠. 자, 보험회사에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해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피해자 한 명의 가족이 진정서를 낸 겁니다. 이제 고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심각해졌다. 그쵸? 변호사 선임한 상태였다. 잘 보시면 변호사 잘못 선임한 것 같은 느낌이 탁 오실 거예요. 중과실 형사처벌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정서가 제출된 후 2주인 사람을 제외하고 4, 4, 6주는 다 합의를 했다. 그런데 1심이 어떻게 됐냐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감옥에 10개월 살아야 되고요. 집행유예 2년. 그쵸?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저도 이거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사회봉사 활동 100시간. 그리고 다시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번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사람도 구하고 초기 화재도 진압하고 표창장도 받고 이것도 제출했고 초범이다. 생각보다 근데 너무 처벌이 가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혹시 변호사님을 다시 선임해서 항소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낮추거나 전체적으로 감형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되게 간절해 보이죠? 왜 감옥 들어가서 살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을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2, 4, 4, 6주면 벌금형이 보통인데 왜요? 아까 제가 쭉 프로세스 설명드렸죠? 벌금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노력해보고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었으면 검사가 약식 기소로 끝냈을 건데, 자, 나몰라라다가 밉게 보이는 듯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3번의 괘씸죄. 그리고 1번에 그 사고 그 피해자가 다수로 나왔을 때에 합의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이해되시죠? 2, 4, 4, 6주면 크게 다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정도면 장애도 안 나와요. 중상에 나오면 적어도 형사처벌 받아요. 제대로. 그런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 아니에요. 전치 주수를 봤을 때. 그러면 벌금형으로 보통 끝날 텐데 결국은 뭐예요? 합의를 안 해서 그 모양이 됐구나 라는 결론이잖아요. 그쵸? 언제 합의하래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재판 진행하면서 하시면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해야 되겠죠. 자,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지. 공탁은 뭘까요? 합의를 문제가 돈을 내고. 오, 네. 안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팀장님들 말씀 다 맞고요. 상대가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치 1주당 지금 형사합의금 평균 금액이 얼마예요?
시가 전체 일주당 50에서 70만 원입니다. 그럼 2주 정도 되면은 많이 요구해도 140만 원, 조금 더 세면 한 300만 원? 근데 500만 원을 요구하니 나도 돈이 없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못 주고 절절절 맺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법원에 공탁소라고 하는 데다가 나는 3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해서 거기서 300만 원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자, 요거 형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공탁금? 되겠네. 안 돼요. 네. 형사 합의금으로 합의된 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내 돈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나야 됩니다. 나중에 그 피해자가 받는 찾아가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형사 합의금으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갑니다. 자, 그래서 법정이나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는 내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왜? 판사나 검사 수백 건씩 사건 밀려 있어요. 내 것 중심적으로 보겠어요? 판사가 우리 아버지면 모를까? 그쵸? 자, 관심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 그리고 제출된 서류 가지고 합의 필요한 대상이야. 합의했어? 1번. 아시겠죠?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필요한 사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존 가입 고객이 있는 분들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6주 미만과 벌금 이런 거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기본 보험료는 10,000원이기 때문에 더 원하시는 담보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네. 6주 미만이 뭐 소급해서 다른 보험사 뭐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저거 집어넣지 않아도 담보 넣지 않아도 되는 대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거는 자,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지워졌나 보다.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참전운전자의 간편 플랜 있어요. 2번 중만 아니면 아픈 고객들 다 자동 인수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물 34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전봇대 파손하면 600만 원, 가드레일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 2년 전에 만든 담보예요. 근데 많이들 모르셔서 같이 가입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자, 하나 지금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업계 공의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09년 10월 이후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서 스쿨존 사고 6주 미만에 대한 거를 스쿨존에 대해서만 6주 미만이더라도 보상을 500만 원 한도로 해주자. 스쿨존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몇 그거는 년도 거요? 이 친구는? 09년 10월 이후 공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스쿨존 사고 외에 그쵸? 정확하게 12대 중에 음주 무면허 빠지잖아요. 보상 안 해주잖아요. 10대 중과실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스쿨존 사고 빼면 나머지 9대 뭐냐? 뭐 신호위반, 보도침범, 횡단보도 사고 이런 것들 다 9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어디만 지금 보상이 돼요? DB손해보험만 가능해요.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7월 20일까지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서 그때까지는 DB만 판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7월 21일 이후에는 다른 회사들이 공이 판매가 나올 거예요. 자, 그 전에 판매하시는 거는 DB손해보험으로 하셔야 나중에 시끄럽게 또 추가적으로 다시 갈아타시거나 업셀링 할 일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존의 상품에서 09년 10월 이후 가입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500만 원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DB손해보험에 300만 원을 가입하면 스쿨존 사고 총 얼마 보상돼요? 800. 그쵸? 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스쿨존을 제외한 9대는 DB손해보험만 300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신담보도 몇 가지 지난주부터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네, 같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필요하신 분? 저 아까 운전자 간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운전자 보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 주신 거. 운전자 보험 좀 전에 간편 플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3개월 이내 질문 생기지 않았나요? 아까 이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3개월 내 질문은 하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2번 중이라고 체크만 아니면은 다 통과돼요. 있어도? 이번 주만 아니면 질문서는 체크하되 2번 중만 아니면 자동 인수. 저도 아까 네, 다른 돈이 병 없을 때 잠깐 다른 병 다 뭐 다른 병이 뭐든
다 상관없이 네. 무건 쪽만 아니면.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나는 운전자 보면서 그전에 내 돈이 없으면 선지급도 해준다 그랬는데 아까 내 돈을 굳이 해야 되는가 어디 아까 잠깐 공탁 거는 거. 예. 공탁 거는 것만.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한번 그건 좀 더 알아볼게요. 공탁 말고 지금 저기 합의금 말씀하시는 합의금. 거예요. 아, 공탁 말고. 합의금은 합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게 공시문서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고객한테 싸줘요. 그게 선지급이. 그렇죠, 네. 아. 그거는 똑같이 적용은 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네. 내가 내가 처리를 하고 나서 청구해야 신청을 됐었는데 했는데. 지금 아예 방향이 바뀐 거야 아니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바꿔라라고 해가지고 약관에 한번 변경이 된 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 계약도 소급 적용해라라고 한 걸로 알고 나는 있어요. 하여튼 선지급 주는 걸로 내가 돈이 없으면 네, 선지급 아니 돈이 있든 없든 청구하시면 없음이 아니고 회사가 바로 줍니다. 이 문서만 작성하면 네. 나는 돈 낼 필요 없고 이렇게 바로. 갑자기 몇천이 없는 사람 있잖아. 옛날 같으면 굳이 구해다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상품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갖다 제출하면 고객한테 그 피해자한테 내가 가해자잖아요. 청구를 하면 바로 피해자한테 쏴주는 시스템. 근데 그게 이게 뭐지 지급하려면 뭐 검토 뭐 심사하고 해야겠는데 그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보통은 그 형사 합의라는 게 경찰이나 이런 단계에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식화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심사부에서 저도 그 단계는. 장기 그 보험금 지급하는 데서 계셨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럼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트 얼마나 되셨어요? 10분이요. 아 오래 계셨네. 네, 저는 그거 하러 입사해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거가 더 지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더 나을 것 아, 같은데. 지치진 않고요.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건 예. 색다른 경험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네. DB가 굉장히 안보험이 싸다고 DB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 네. 오늘 들어보니까 DB가 비싸다네. 예, 맞습니다. 보고 보장하기 때문에 아주 흔하거든요, 그 암들이. 유방전자 자, 하나. 남편한테 1년 지나야 100% 주는데 50% 최근에 개정되면서 조금 비싸진 건 아니 내가 이 사실인데. DB를 선하냐면 1억도 여기는 어지간한 나이는 1억도 들어가더라고. 다른 데는 5천밖에 안 네, 들어가요. 네, 네, 맞아요. 그러고 그 전에 보니까는 나이 좀 많은 사람이 좀 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엄청 손해했는데 오늘 보니까 더 비싸다라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판 거야 여태 파는 거. 아니요, 그전에는 쌌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요게 여기는 우리는 보장을 해주고 업계는 뺐잖아요. 그러면서 차이가 좀 발생한 거예요. 보장이. 그전엔 좀 많이 저렴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금 더 비싸지긴 했고. 자, 근데 사고가 나면요, 고객들이 이렇게 보상을 못 받잖아요. 면책 대상이나 50% 감액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객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지름 위반도 꽤 많이 다뤄봤거든요. 못 들었어라고 일관을 하세요. 못 들었어. 근데 저런 거 50%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못 들었다고 할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유방암 걸릴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8개월 만에 진단 받으시면 그때는 못 들었어라고 일관을 하시죠. 지금 DB 그러면은 저기 손에 뭐 아까 지금 소외감이 다 일반암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넣어라. 소외감을 추가로 아니, 더 그거 받고 말입니다. 싶으면. 아, 소외감은 아니고 아까 부위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위별암. 소외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위험을 포함되어 있고. 강화하고 싶다는 위만 2천만 원 뭐 이렇게 더 넣고. 그렇죠. 네. 아니 소외감도 포함이 포함돼 있는 걸로 있었어요. 있는 아까 걸로 알고 보시면은 있어요. 아니 일반화에 포함되어 있는데 더 넣고 싶어도 소외감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요거 소외감만은 아니고요. 어디 갔지? 아니, 방법 중에 추가로 일반화 넣고 소외감 추가한다 그 말씀. 네. 아, 소외감을 그쵸, 소외감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위별암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네, 암진단비 넣으시고 여기 소외감도 1년 내에 그리고 이렇게 감액 추가로 없이. 하는 것도 저기 비갱신이고요. 아, 그거는 고르셔야 되고요. 네. 뭔 소리야. 다른 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현대나 웰츠 같은 경우에 우리 뇌혈관 수술비 325 같은 경우에 수술비 있잖아요. 뇌나 허혈성 네. 진단 그게 가입하고 나서 진단을 받아야만 돼요? 아니, 수술비는 제가 알기로는 수술비는 응. 기존에 있었던 거 수술하셨어도 네. 이번에 수술하시면 준다. 근데 용어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어, 진단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유지 보수는 안 해주는데
네. 예를 들어서 스텐트를 박았어요. 네. 스텐트가 수명이 다해서 네. 얘를 바꿔야 돼. 네. 이러면 보통 안 해주고요. 네. 자연스럽게 바꿔야 되면은 근데 진단명이 추가돼서 할 수 없이 얘를 수술해야 돼. 또는 상태가 심해졌어. 네. 이러면은 이제 추가 진단명이 붙기 때문에 추가 진단명이라는 같은 병명이라 하더라도 네. 상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건 가입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지금 뭐 다른 보험사가 뭐 좋다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는 그거 똑같은 거 또 해다 준다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네. 문구 자체가 뭐 진단을 바꾸라는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대 질환 용어로 수술했을 때 무조건 준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수술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뭐 협심증 진단 받았다. 네. 협심증 진단 받은 사람이 또 새롭게 협심증 진단을 받진 않는데 지금 말씀은 협심증 뭐 코드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코드라는 문제 없지 않느냐 그 아니. 말씀이시죠? 동일한 코드를 하더라도 네. 그때는 어쨌거나 협심증에 대해서 치료 끝난 거잖아요. 네. 그 상태로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그 부위에 또 생겼다 하더라도 또 협심증을 진단받고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치료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대학병원에 가면 똑같은 교수님이 뭐 3년 뒤에 했다고 진단을 다시 또 오늘 진단서를 떼면 과거 날짜로 진단서가 나오지 지금 날짜로 진단서를 나오진 않지 않아요? 그거는 감별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추가되거나 새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추가된 경우는 준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혈관에 있는 거는 주는데 그 부위 똑같은 거는 안 준다 이렇게. 거기에 똑같이 협심증을 진단받고 증상이 가미가 돼가지고 똑같이 협심증을 진단받아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엄청나게 잘하시네. 네, 들어본 중에 제일 잘한 거. 정말요? 네 맞아요. 운전자 보험. 저 사실 09년도에 운전면허 따고 낙선이 가입시켜주는 대로 들었다가 이번에 좀 재밌게 공부를 혼자 좀 해봤어요. 그렇죠. 자료는 본점에서 나온 건데 제가 그 아는 분이 자동차 보장을 10년 하시고 보험가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좀 꼬치꼬치 묻고 현실 상황을 하니까 그분이 또 자기 변호사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서 저한테 다시 답주시고 이렇게 예. 이제 그거 물론 나와 있지만 몇 조 매당 그런 게 자세하게 이렇게 짚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나오는 기본만 가지고 하지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봐도 바로 그 따라서 거 제일 잘하네 운전자 보험에 대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일 좀 네네네.